부유한 가문의 한 귀족이 편지를 씁니다. 당대의 이름난 수학자들에게 내는 수학 문제입니다. 수학자 요한 베르누이. 물론 그는 답을 압니다. 편지 끝에 이런 말도 함께 덧붙이죠. 이 문제를 통해 우리는 어린아이와 어른을 가려낼 것이다. 정답을 맞히면 영원한 명성을 얻을 것이다. 마감 기한은 6개월이었습니다. 높이가 다른 두 점 A와 B가 있습니다. A와 B를 잇는 최단 강하선, 즉 물체를 가장 빨리 내려오게 하는 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직선이 답이라면 문제를 내지도 않았겠죠.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도 문제를 받았습니다. 법률가, 종교가, 외교관인 그는 수학 실력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라이프니츠, 첫 번째 정답자입니다. 하지만 받아야 할 사람에게서 답이 오지 않자 베르누이는 마감 기한을 연장합니다. 사실 베르누이가 이 문제를 낸 건 누군가를 겨냥한 것이었죠. 이 문제를 꼭 받아야 할 사람, 그는 바다 건너 영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르누이의 문제가 그의 손에 도착한 건 해를 넘긴 후였습니다. 문제를 보고 그는 베르누이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립니다. 영국 정부에서 화폐 주조국장을 맡고 있던 그는 아주 바빴습니다. 그러나 퇴근 후 꼼짝도 않고 앉은 지 몇 시간 만에 문제를 다 풀어버립니다. 정답이었습니다. 끝까지 다 본 베르누이는 그것을 누가 보냈는지 그냥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사자는 발톱만 보고도 안다. 사자는 영국의 위대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입니다. 뉴턴과 쌍벽을 이룬 첫 번째 정답자 라이프니츠. 두 사람은 수학사에서 가장 치열한 대결을 하게 되죠.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대결은 베르누이가 낸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베르누이가 낸 문제는 도전자들이 사이클로이드를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사이클로이드는 자전거가 달릴 때 나타내는 궤적이죠. 자전거 바퀴의 한 지점을 정합니다. 바퀴가 갈 때 이 점은 일정한 곡선을 그립니다. 이 곡선을 사이클로이드라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저 끝까지 공을 굴렸을 때 가장 빠른 선은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이쪽은 사이클로이드 곡선이고 이쪽은 직선입니다. 자, 그럼 두 공을 동시에 출발시켜 보겠습니다. 직선보다는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더 빠르죠? 제일 빠른 선을 안다는 것은 최소값을 안다는 겁니다. 즉, 미적분을 안다는 것이죠. 베르누이는 도전자들이 미적분을 아는지 시험했던 거죠. 이 당시 학자들의 관심은 움직이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직선보다 더 빠른 선을 알고 있었다는 걸로 봐서 이미 놀라운 성과가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성과에 기여한 첫 번째 인물, 누굴까요? 이 마을은 그의 이름을 기념하여 1802년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갈릴레오, 케플러, 셰익스피어, 몽테뉴가 있었던 17세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르네 데카르트. 그도 철학자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철저히 모든 걸 의심합니다. 유일하게 의심하지 않고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 그는 수학을 붙잡습니다. 저기
한 점의 위치를 어떻게 설명할까? X축의 수평선과 Y축의 수직선, 열십자가 만나는 점을 원점이라고 한다면 점은 두 개의 숫자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5, 3이네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바뀌는 주식 시세. 변화하는 숫자는 한눈에 파악하기 힘듭니다. 이 숫자만으로는 주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죠. 데카르트의 좌표 덕분에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움직임을 좌표 위 그래프로 나타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프는 양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흐름을 보여주죠. 움직이는 방향이 한눈에 보이고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시대까지 1800년 동안 수학을 지배한 것은 그리스 수학자 유클리드가 쓴 원론입니다. 그는 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어떤 선으로 둘러싼 도형이 있어서 한 점에서 직선들을 그었을 때 그 도형에 놓이는 부분이 모두 서로 같으면 그 도형을 원이라 부른다. 한 번 들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데카르트는 그 긴 정의를 좌표 위에 올려봅니다. 즉, 숫자를 넣어주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각 점들은 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점들을 모두 모으면 하나의 식이 나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의 제곱. 이것이 데카르트의 원입니다. 간결합니다. 수학자들은 곡선에까지 눈을 돌립니다. 수학은 이제 움직이는 세계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하노버까지 60km, 1시간 정도면 도착하겠네요. 시속 60km, 이건 평균 속도입니다. 계속 60으로 가는 건 아니죠. 속도는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의 속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같은 시기에 두 명의 수학자가 답을 찾았습니다. 영국의 아이작 뉴턴, 독일의 라이프니츠. 먼저 라이프니츠를 만나볼까요? 1694년 최초로 사칙 연산을 했던 계산기. 곱셈, 나눗셈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당시엔 대단히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부품을 구하기가 어려워 완성되기까지 몇십 년이 걸렸죠. 이걸로 어떻게 계산을 했을까요? 1234 곱하기 23을 해보죠. 먼저 고리를 돌려 1234에 1, 2, 3, 4를 맞춥니다. 23의 1단위 3을 3번 돌리고 10단위로 옮긴 후 2번 돌립니다. 28,382 정답입니다.
라이프니츠의 원고는 너무 방대해서 아직도 정리 중에 있습니다. 15만 점이나 되지만 그의 저작물은 노트와 편지, 메모들 뿐입니다. 존경하는 대학자 뉴턴에게서 받은 편지도 2통이 있습니다. 라이프니츠가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받은 이 편지는 나중에 일어나는 저작권 싸움의 빌미가 됩니다. 라이프니츠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그것을 연결시켰던 학자입니다. 그것은 움직이는 것에 관한 것, 미분이었습니다. 미분으로 우리는 순간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좌표를 이용해 가로를 거리라 놓고 세로축을 시간으로 놓습니다. 하노버까지 60km를 1시간 만에 갔으니 시속 60, 평균 속도입니다. 그러나 달리는 내내 속도는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가운데 지점을 통과할 때 속도는 얼마였을까요?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하노버까지 60km를 1시간 만에 갔으니 시속 60. 좀 더 정확한 속도를 구하려면 이 간격을 좁히면 됩니다. 이 간격의 속도는 시속 65km네요. 좀 더 좁히면 시속 68. 더 좁히면 시속 68.5. 이 간격을 좁히면 좁힐수록 우리는 더 정확한 속도의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영원히 그 지점에 닿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평균 속도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어떤 일정한 값을 순간 속도로 받아들인 것이죠. 이것이 미분입니다. (1675년) 라이프니츠는 이 놀라운 성과를 학술기요라는 잡지에 실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마법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움직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학은 움직이는 걸 다룬 적이 없습니다. 라이프니츠에 이르러 우리는 움직이는 모든 것을 계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흐르는 액체의 부피, 가격의 순간 변화율, 대기압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수학은 이때 다시 탄생했습니다. 자신의 연구가 인류의 방향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로 라이프니츠는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미 몇 년 전 그와 똑같은 생각을 한 수학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라이프니츠는 표절자로 몰리게 되죠. 라이프니츠가 논문을 내기 10년 전 영국의 이 수학자도 미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태어나고 자란 집입니다. 여기서 만유 인력을 발견했죠. 뉴턴은 1642년 크리스마스에 태어났습니다. 그날은 갈릴레이가 죽은 날이기도 하죠. 생가 옆엔 뉴턴만큼 유명한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즉위 50년을 기념해 나무위원회가 영국의 가장 위대한 나무 중 하나로 선정했죠. 정말 소문처럼 그 위대한 발견이 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있었을까요? 어쨌든 여기에서 뉴턴은 친구들과는 떨어진 채 사색을 즐겼습니다. 책 속에도 가르침이 있었지만, 미래의 과학자가 될 이 아이는 모든 주변 현상에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관심을 가졌죠. 떨어지는 사과. 그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물체였습니다. 사과는 직선으로 떨어지지만 행성은 타원으로 돕니다. 케플러가 밝혀냈죠. 타원으로 돌 때 행성은 늘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빠르고 어떤 때는 느립니다. 타원이 돌 때 순간의 속도.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 뉴턴은 미분을 사용합니다. 뉴턴의 용어로는 유율입니다. 1665년 그는 속도에 대한 변화율을 유율이라 정합니다. 라이프니츠보다 10년이 빨랐죠. 17세기 영국 왕립학회는 유럽 학문의 중심이었습니다. 1703년부터 25년간 아이작 뉴턴은 이 왕립학회의 회장이었죠. 이때 라이프니츠는 일반 회원이었습니다. 뉴턴은 미분의 개념을 발견한 지 20년 만에 동료들의 권유로 한 권의 책을 출판합니다. 정식 제목은 자연 철학에 대한 수학적 원리입니다. 뉴턴이 직접 육필로 쓴 원고입니다. 만유 인력도, 관성의 법칙도, 행성의 타원 궤도 문제도 이 책을 통해 처음 세상에 나왔습니다. 미적분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지만 미적분을 알지 못하면 나올 수 없는 책이죠. 라이프니츠보다 10년 빨리 생각했지만 사실 출판은 늦었습니다. 20년에 걸쳐 쓰인 이 책은 200년에 걸쳐 읽혀지고 있는 스테디셀러가 됐습니다. 뉴턴이 요즘 학자였다면 재빨리 자신의 연구 결과를 학회지에 발표했을 겁니다. 그는 아주 내성적이고 은둔자형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적분 저작권을 두고서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학자들은 라이프니츠가 뉴턴을 베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이프니츠의 추종자들은 생각이 달랐죠. 뉴턴이 베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이프니츠와 뉴턴의 싸움은 대륙과 영국 간의 싸움으로 번집니다. 베르누이는 라이프니츠 편이었습니다. 우선권 논쟁이 치열하던 때 사이클로이드 문제를 냈죠. 뉴턴이 미적분을 알고 있는지 떠본 겁니다. 라이프니츠는 미적분의 두 번째 발견자가 되었습니다. 과학에 2등은 필요 없습니다. 라이프니츠는 하노버 작은 교회에 묻혔습니다. 왕립학회의 판정으로 라이프니츠의 충격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1716년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엔 비서 한 명만 참석했을 뿐 말년은 고독했습니다. 영국의 심장이라 불리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뉴턴은 여기에 묻혔습니다. 셰익스피어, 바이런, 핸델, 처칠. 영국의 위대한 사람들의 묘가 있는 곳. 뉴턴은 가장 큰 자리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가 누릴 영광을 다 누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누웠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은 소모적으로 보이지만 학자로서는 당연한 싸움이었죠. 삶과 죽음은 뉴턴의 승리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퉜던 미적분의 생애는 다릅니다. 두 사람의 미적분 중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건 라이프니츠의 미적분입니다. dx, 인티그럴,
이 같은 기호도 라이프니츠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라이프니츠와 뉴턴 두 사람이 동시에 미적분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미적분은 교실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움직이는 세계로 우리를 데려왔습니다.